트럼프의 당선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태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으로 한반도의 안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인데요. 이젠 트럼프가 김정은과 직접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한미동맹이나 바이든 행정부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이미 트럼프가 어떤 인물이란 것을 간파한 김정은이 한반도에 대한 핵 위협을 최대한 고조시킨 후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단독으로 핵 동결 및 핵 군축을 논의하려는 이른바 통미봉남 전략의 연장선에 있는데요. 그러나 트럼프계 정치인과 외신은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에게 급한 것은 이스라엘과 중동, 유럽, 그리고 대만이지 북한 따위가 아니란 것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김정은과 트럼프의 직접 만남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대응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김정은과의 케미스트리를 강조하며 누구와 만나도 정상외교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반도 긴장 상황을 무대 삼아 자신만의 스타일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인데요. 당시 그는 김정은과 친밀감을 과시하거나 괜찮은 인물이라는 평가를 한 것도 모자라 북한의 연이은 핵도발을 두둔하고 김정은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자주적인 외교 정책과 스트롱맨 이미지 부각을 위한 전략적 발언으로 해석되는데요. 바이든 정부의 확장 억제 강화와는 반대로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협상을 통해 자국의 안보 우선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반도 정세는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 캠페인에서도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친분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많은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것이 미국에도 좋다라는 그의 발언은 지지층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을 뿐 지구촌 절대다수의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대북 정책의 톱다운 방식, 즉 김정은과의 단독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하는 거래적 접근을 채택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인데요. 이는 현재 김정은이 가장 바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과거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잠시 완화한 전례가 있으므로 이번에도 비슷한 형태의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정은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트럼프와의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북한은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독점적인 협상을 통해 핵 동결 또는 군축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접근을 수용할 경우 한국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김정은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트럼프의 대북 정책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안보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현재 북한의 핵 능력은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보다도 한층 발달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공개하면서 핵무기 생산에 심장부를 노출시키는 강경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북한은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에 소형 전술 핵탄두 화산 31을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조차도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 수준에 도달했음을 인정했는데요. 북한은 대남 타격용 단거리 탄도미사일 3종 세트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북한판 에이테크스 KN-24, 초대형 방사포 KN-25 등은 물론이고 근거리 전술 유도탄과 같은 핵 전력들의 전술 핵탄두를 건전지 갈아 끼우듯 실어 신속하게 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북한의 기습 핵 타격 위협이 현실화한 것인데요. 북한이 사거리가 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서 핵탄두 기술 업그레이드로 방향을 튼 것은 한반도 전역을 타격권에 두는 것이 협상에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최대 사거리가 110km 안팎으로 알려진 근거리 전술 유도탄에 화산 31을 탑재해 북한 전방 지역에서 대거 발사할 경우 대통령실과 정부 서울청사 등 핵심 시설이 모여있는 수도권이 집중 핵 타격 표적이 될 수 있는데요. 북한은 앞서 지난달 4일 전방에 배치할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운용부대에 인도하는 행사를 연 적도 있습니다. 이 미사일 발사대는 한 대에 발사관 4개를 갖추고 있어 산술적으로 250대를 모두 가동할 경우 한 번에 1000발이나 되는 미사일이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북한은 화산 31을 레고 블록을 바꿔 넣듯 신형 미사일들에 갈아 끼울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핵 보유를 넘어 마음만 먹으면 핵전력 실전 운용까지 즉각 실행 가능해진 것인데요. 북한의 기술력이 여기까지 오는 데엔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 이전이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우리 정부도 트럼프 당선인과의 조기 회동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김정은이 중국이라는 오래된 연인과 멀어진 사이 러시아와 가깝게 지내게 되었는데 자신에게 호감을 가진 트럼프가 당선되었으니 어쩌면 김정은이 가장 바라던 상황이 온 것이라는 주장도 헛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들조차도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대북분석관 출신 곽길섭 대표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트럼프의 당선을 환영하고 있다라고 발언했으며 전 통일부 장관 강인덕 교수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독대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1대1 협상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으며 현재 이스라엘과 중동, 유럽, 우크라이나, 대만이 급하지 매일 오물풍선이나 날리는 북한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유세 기간 동안 북한을 자주 언급했고 김정은과 잘 지냈다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번 트럼프 위기는 일기 때보다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직전 트럼프는 수십 가지 죄목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실제로 이번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다시 검경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공화당 내 확실한 후계자를 키우고 싶어하며 공화당 정권을 이어가야 자신에 대한 심판이 중단될 것이란 계산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잘해봐야 본전인 김정은과의 협상을 본인이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인데요. 또한 과거 북한과 미국이 만났던 때와는 너무 많이 달라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트럼프에게 더 이상 북핵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먼저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것은 정권 심판도 있지만 무엇보다 경제 문제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내수진작에 우선 집중할 것이며 외교 문제 역시 북한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료할 것이며 이스라엘과 중동 갈등을 잠재우려 할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자신은 취임 후 24시간 내 전쟁을 끝내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과거 2018년에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에 욕심을 많이 냈는데 당시의 국제적 화두는 북핵 문제였지만 현재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그리고 대만까지 미국의 개입을 기다리는 국가가 한둘이 아닙니다. 노벨 평화상 역시 북핵 해결보다는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로 받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요. 트럼프 역시 자신의 대선 공약에 한반도 비핵화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 정가에서는 차라리 북핵을 인정하고 상황을 동결하자는 현실론부터 시작해 북한 핵 군축론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은 2018년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며 최근엔 헌법의 핵 보유를 명시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러한 여론의 변화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북한에 유리하게 흘러간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트럼프는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핵 동결 또는 군축 협상에 집중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는 비핵화라는 추상적 목표에 매달리기보다는 김정은에게 일부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하는 핵 군축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는 국제사회에서 즉각적인 실질 성과를 중시하는 트럼프의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김정은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북핵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했으나 트럼프의 재선으로 이러한 노력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확장 억제 강화와 한미일 협력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고자 했으나 트럼프의 대북 정책 변화는 한국의 안보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스트롱맨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김정은과의 직접 협상을 진행할 경우 한국이 미국의 안보 우산에서 소외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도 트럼프 당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화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는 한미동맹의 약화를 의미하며 한국의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거래적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 한국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은 한반도 안보 상황에 새로운 도전을 불러올 것입니다.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단독 협상을 통해 핵 동결과 군축을 조건으로 제재 완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을 배제하는 통미봉남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한미동맹과 한국의 안보가 이러한 새로운 변수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것은 절박한 과제가 될 것인데요. 이제 한국이 핵무기를 가진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선 미국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힘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재선은 1940년대부터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적 가치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우리 역시 미국의 핵우산에 기대는 것보다 자체적인 핵 억지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1월 7일 이스라엘 핵 개발 영상입니다. 이란은 지난 2015년 유엔에서 핵 프로그램 동결의 대가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이란 핵 합의에 대한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변수가 발생하는데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이란 역시 국제원자력기구 4차를 중지하고 우라늄 농축 농도를 높여왔습니다. 핵무기에 쓰이는 우라늄은 농도가 90%가 되어야 하는데요. 일단 농도 60%에 도달하면 90% 농축까진 큰 기술적 어려움이 없으며 이란은 이미 농도를 84%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 뉴스위크에 따르면 이란이 보유한 60% 농축 우라늄은 약 121.5kg으로 이론적으로 60% 농축 우라늄 42kg으로 핵탄두 1개를 생산할 수 있으니 현재 최소 3개 이상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축협회 전문가 켈시 데이븐포트는 이란이 마음만 먹는다면 6개월 안에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전부터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겠다고 공언해왔으며 지난 2020년 이란 핵 프로그램 책임자를 포함해 여러 명의 이란 핵과학자를 암살한 바 있습니다. 이란이 핵을 갖는 것에 대해선 무력으로라도 저지하려는 이스라엘이지만 현재 이스라엘이 핵을 갖게 된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난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현재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보유한 국가는 NPT에 가입된 미국과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외에 인도, 파키스탄, 북한,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유일의 비공식 핵 보유국으로 자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지만 최소 90개에서 최대 4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은 핵 균형을 유지하고 현재 자신들의 전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우방이라도 핵 개발하기를 원치 않았으며 이스라엘이 핵을 보유하게 되자 주요 수뇌부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핵이 국가안보상 필수라고 봤기에 핵 개발에 진심일 수밖에 없었고 이를 위한 장기적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아무리 미국의 동맹이라고 해도 쉬울 리 없었으며 이스라엘 역시 많은 리스크를 안고 진행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를 이끈 드골은 생존을 위해선 핵이 필수라고 여겼는데요. 핵 개발을 끝까지 밀어붙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런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미국 몰래 핵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디모나 지역에 외부 통제가 엄격한 대규모 시설 공사가 들어가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총리 벤구리온은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에게 직접 걱정하지 말라며 미국이 지적한 단지는 대규모 섬유 공장 단지라고 미국을 안심시켰습니다. 물론 이는 거짓말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1960년 12월 미 유투 정찰기가 네게브 사막을 비행 도중 원자로와 비슷한 모양의 건물을 포착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디모나 건설 현장의 정체를 밝히라고 이스라엘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사진 말고는 다른 증거물이 없었기 때문에 100% 핵시설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지만 미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핵시설로 판단한 것인데요. 아이젠하워는 그 건으로 CIA 국장을 질타했는데요. 이스라엘의 핵시설을 3년 동안 까맣게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장 덜레스는 사퇴했고 미국의 다음 대통령 존 F 케네디 역시도 핵 사찰을 받으라고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섬유 공장 단지라고 끝까지 우기면서 미국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벤구리온과 케네디가 주고받은 당시 서신을 보면 둘의 신경전은 2년간 지속했음에도 어떤 합의점을 찾지 못해 양국의 관계는 악화됐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케네디에게 2가지 조건을 제안하면서 협상하기에 이릅니다.
첫 번째가 미국의 대이스라엘 무기 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미국산 대공 미사일을 지급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디모나 사찰을 국제원자력기구가 아닌 미국 정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1964년 디모나 사찰을 시행할 때도 이스라엘은 민수용 시설이라며 우겼고, 미국 역시 증거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디모나 시설 일부를 감쪽같이 에너지 개발용, 담수화 개발용으로 꾸며놓고 그 부분만 살펴보도록 유도했는데요. 훗날 폭로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정부가 플루토늄 분리시설, 폭탄 부품 제조실로 통하는 지하 통로 등을 가짜 벽으로 막고 위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핵 개발을 밝히는 직접적 증거를 잡지 못한 미 정부는 결국 핵 개발을 중단하라고 압박할 명분까지 잃은 꼴이 됐습니다. 일부 아랍 매체와 반이스라엘 측은 이 같은 상황을 근거로 케네디의 암살 배후에 모사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68년에 CIA의 보고서 하나가 존슨 대통령 앞에 올라갔습니다. 물증은 없지만 이미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봐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그의 펜실베니아 지역에서 분실된 고농축 우라늄 약 272kg이 이스라엘로 넘어갔다는 FBI의 수사 결과도 보고됐습니다. 백악관 참모진들은 어차피 이스라엘이 핵 개발에 성공한 마당에 괜히 사찰을 감행했다가 중동 지역에서 통제불능의 핵 확산 현상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1969년 퇴임을 앞두고 디모나 시설에 대한 추가 사찰 계획을 전면 중단했는데요. 그러나 1969년 대통령에 취임한 리차드 닉슨은 존슨이 덮으려 한 이스라엘 핵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핵 개발 논란이 중동 국가 사이에서 잦아들지 않아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소련은 미국의 염장을 지르듯 중동 국가들의 핵 기술을 전수해주겠다라고 환심을 사며 지역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닉슨은 소련과의 외교 전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디모나 문제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닉슨은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를 암묵적으로 인정했는데요. 이스라엘의 핵 보유 사실 여부를 불투명하게 하는 외교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 개발에 대해 더 이상 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며 핵 개발 의혹은 그대로 남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핵은 보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미지의 상태로 둠으로써 이를 문제 삼는 측에 제한을 두면서도 이스라엘 적대국에는 핵 보복당할지 모르니 조심해야 한다는 억제력이 발휘되도록 하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 발휘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오랜 기싸움과 수싸움 끝에 이스라엘이 결국 핵을 얻은 것인데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은 핵이 국가안보상 필수라고 봤으며 오랜 시간 노력해 원하던 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핵 개발 비사를 한국에 비추어 살펴본다면 특히 한국이 주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자국 방어를 위해 비밀리에 고군분투하는 이스라엘의 사례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핵무기를 갖추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존을 확신했고, 이를 위해 미국과 대립을 무릅쓰고 프랑스와 비밀리에 협력하여 독자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미국의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내부 정치적 갈등을 감수하면서도 강력한 지도자들의 의지로 핵무기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분쟁이 이역만리의 먼 나랏일 같지만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미국으로선 배신같이 느껴졌을 이스라엘의 핵 개발 강행과 이를 막지 못한 실책은 1960년대 말대만 장제스 총통, 그리고 1970년대 초 한국 박정희 대통령의 핵 개발 시도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결정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줬을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K무기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귀한 대접을 받으며 수출되는 것도 이들이 예멘 후티 반군, 헤즈볼라, 이란 같은 친북 세력의 미사일 공격을 막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례는 강대국의 비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국의 생존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한국이 배울 만한 지점이 많습니다. 특히 중동과 같이 분쟁과 적대감이 가득한 지역에서 핵무기를 억제력으로 사용한다는 이스라엘의 전략적 모호성은 한국이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 끝까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집념은 한국도 지정학적 위협 속에서 강력한 독립방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이 안타까우면서도 부럽게 느껴지기까지 한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K방산의 성공을 기반으로 자국의 독립적인 방위력을 강화하고 특히 첨단 무기 개발에 있어 타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 기술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5일 현무집속탄 영상입니다. 건군 제70 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전 세계군 전문가들의 관심을 독차지한 것은 단연 현무5였습니다. 20m 길이에 2m 내외의 직경, 9톤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가진 현무5는 재래식 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전술핵과 맞먹는 파괴력을 낼 수 있으며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낙하하며 100m 이상의 지하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초고위력 미사일입니다. 국군의 날 기념식 직후 미국, 유럽 등 내로라하는 군사강국들이 즐비한 지역에서도 한국의 현무5를 다룬 특집 기사를 작성하며 강력한 파괴력과 성능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자랑하는 미사일 전력은 현무5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무의 이름 뒤에 붙은 숫자에서 눈치챌 수 있는 것처럼 현무 시리즈는 다양한 버전의 미사일을 통해 끊임없이 진화하며 우리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을 전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전력입니다. 사거리가 180km 수준에 불과했던 현무1은 전량 퇴역했지만 현무2부터 현무5까지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일부 현무는 또다시 성능 개량을 통해 적성국에 대한 도발 억지력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현무 시리즈는 현무 3D, 현무 4-4, 현무 5A입니다. 특히 현무 5A는 탄두의 중량을 약 6톤 수준으로 줄이되 그 대신 집속탄을 탑재하도록 개량된다는 점에서 현무 5와는 차원이 다른 파괴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집속탄은 하나의 탄두 안의 자탄이라 불리는 여러 개의 소형 폭탄을 탑재한 무기체계로서 미사일이나 포탄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공중에서 분리되어 넓은 면적의 지역에 다수의 자탄을 투하합니다. 이를 통해 한 번의 공격으로 넓은 범위를 괴멸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집속탄의 위험성을 두고 악마의 무기 중 하나로 평가하거나 국제사회에서 금지 협약을 만들기도 하는 등 공포의 대상으로 취급되는 무기체계입니다. 한국은 이미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에 집속탄을 접목하여 압도적인 지상 화력을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현무5A의 개발까지 시도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이 사용하는 집속탄 중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천무가 사용하는 227mm, 230mm 무유도 로켓과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CBU-105 폭탄입니다. 227mm 로켓은 644개의 자탄을 탑재하고 있고 230mm 로켓은 518개의 자탄을 탑재하고 있는데 천무가 집속탄을 사용하게 되면 축구장 3개 이상의 면적을 파괴할 수 있으며 약 6,500평의 면적이 일시에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CBU-105는 한 발의 폭탄만으로 지상에 위치한 40대 기갑 차량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하지만 집속탄을 탑재한 현무5A가 탄생한다면 대한민국이 보유할 전력은 이들을 가뿐히 뛰어넘습니다. 천무에서 운용하는 230mm 로켓의 탄두 중량은 120kg으로 현무5A의 탄두 중량인 6톤과 비교하면 고작 5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현무5A에 탑재될 집속탄은 천무가 낼 수 있는 집속탄의 살상력보다 최소 50배 이상의 화력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집속탄을 탑재한 현무가 이론적으로 무려 32만 5천 평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시설물은 흔히 주석궁으로 불리며 김일성, 김정일의 시체가 전시되어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인데 건축 면적은 약 10,000평, 전체 부지 면적은 약 100만 평이 넘는 규모입니다. 과거부터 한국에선 통일이란 주석궁에 태극기가 휘날리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처럼 주석궁의 파괴는 북한의 몰락이란 상징성을 불러오는 장소이며 32만 평을 초토화할 수 있는 현무5A의 배치가 완료되면 단 3발만으로 주석궁이 위치한 모든 부지를 일시에 소멸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현무5의 공개만으로도 각종 망언을 쏟아내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처럼 현무5의 위력을 뛰어넘는 신형 미사일이 연달아 대기 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무의 진화는 현무5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현무들도 연달아 성능을 개량하며 적성국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준비 중인데요. 먼저 현무3D는 최대 사거리를 3000km 이상으로 확장한 순항미사일로 개발 중인 무기 체계입니다. 현무3 계열은 탄도미사일로 개발된 다른 현무들과 달리 유일하게 순항미사일로 개발되었는데요. 순항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할 수 있어 적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을 줄여 요격당할 확률이 낮다는 전술적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장시간 작동하는 제트 엔진을 탑재할 수 있어 로켓에 비해 사정거리 확보가 유리합니다. 순항미사일은 이러한 전술적 장점을 바탕으로 탄도미사일과 차별화된 전술적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한국은 탄도미사일로 개발된 다른 현무 시리즈와 더불어 순항미사일로 개발된 현무3를 운용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현무3D를 통해 최대 사거리가 3000km 수준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보유할 예정인데요. 사거리 확보가 용이하다는 순항 미사일의 특성상 이미 지금도 현무 시리즈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사거리를 보유한 현무3지만 기존에는 약 1500km의 사거리를 보유한 현무3C가 가장 긴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거리를 3000km까지 연장한 현무3D의 전력화가 완료된다면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강력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한국이 사거리 3000km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한반도에 대한 작전을 염두에 두고 운영 중인 북부전구는 물론이고 중국의 내륙까지도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북부전구는 각각 진안시, 칭다오시, 선양시에 육해공군 지휘부를 두고 있는데 현무3D는 서울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을 모두 타격할 수 있으며 중국 내륙에 위치한 청두, 충칭, 시안까지도 타격이 가능하여 유사시 중국의 도발에 맞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현무5와 같은 초고위력 미사일은 탄두 중량을 감소시키게 되면 3000에서 5000km 수준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군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지만 처음부터 사거리 3000km를 확보한 미사일과 탄두 중량을 조정해야만 사거리 확보가 가능한 것은 전술적으로 큰 차이를 불러옵니다. 따라서 한국이 현무3D의 개발을 완료하고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강화한다면 이는 한국군의 미사일 운용에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무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개발된 현무 시리즈는 현무4-4로 불리는 미사일이며 이번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는 기존의 1, 2차 시험 발사 영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발사 영상이 공개되며 그 성능을 과시했습니다. 잠수함의 무기 체계라는 점에서 비록 국군의 날 기념식에는 실물을 선보일 수 없었지만 현무4-4의 새로운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된 것만으로도 현무 시리즈가 앞으로 더욱 강력한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현무4-4는 2021년에 처음으로 시험 발사에 들어간 이후 북한, 중국, 일본이 모두 한국을 견제하는 발언을 하고 있으며 반대로 대만은 한국의 SLBM 능력을 인정하며 자신들도 중국에 맞서 신형 잠수함과 미사일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핵탄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현무4-4의 전략적 가치를 폄하하는 일부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논리 중 하나는 탄도미사일은 탄두 중량을 증가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핵탄두가 아니면 위력이 높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라고 한다면 핵무기 자체가 없는 한국은 어떤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더라도 효율이 떨어진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록 핵탄두가 없어 미사일의 파괴력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무4-4가 존재함으로 인해 한국은 지상 이외에도 북한의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적 수단을 더 확보할 수 있었으며 특히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잠수함의 전략적 이점을 고려할 때 잠수함에서 적성국을 타격할 수 있는 현무4-4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강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한국이 현무4-4를 기점으로 SLBM을 보유하고 그 기술을 축적한다면 훗날 핵무장에 성공하였을 때 보다 손쉽게 핵탄두를 장착한 SLBM을 개발할 수 있어 현무4-4의 전략적 가치는 절대 약하지 않은데요. 한국은 현무4-4를 기반으로 한 차원 더 강력한 성능의 SLBM도 개발에 착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미국의 트라이던트와 비견될 수 있는 SLBM이
탄생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현무 시리즈는 현무5 이외에도 이미 강력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듭되는 성능 개량 계획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을 지금보다 더욱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적성국의 도발들 속에서 보다 강력한 억지력을 갖춘 신형 현무의 개발이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